전 세계 3위입니다.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넣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1등이고요. GDP 대비해서 규모가 얼마냐면은 150%가 넘습니다. 매매가랑 전세가가 둘 다 떨어지고 있어요. 레미안 퍼스티지의 30평대 지금 아파트가 7월 11일만 하더라도 전세가 19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최저고가가 11억입니다. 그럼 몇 억 떨어졌죠? 8억 떨어졌죠. 제가 평생 들어도 못 먹을 욕을 그때 제가 다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는 의미의 데이터노즈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내 1호 빅데이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부동산 플랫폼 니치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이랑 컴퓨터 사이언스. 네. 한국은 이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적게 버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바로 무역 수지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의 무역 수지 데이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뭐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안 좋다, IMF 때보다 더 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들으셨지만 아마 정확한 차트로 보시는 건 아마 처음이실 텐데요. 자, 보시면 여기가 0입니다. 세로축이 0인. 그래서 0보다 높으면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아주 높은 한국이 수출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게 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0 밑으로 과거에 떨어졌을 때가 이제 보시면 90년대 초중반부터 계속 좀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IMF가 터졌던 요 시기에 이렇게 이제 적자폭이 좀 커졌었고요. 그 다음에 거의 그런 일이 없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융위기 또 터질 때쯤 무역 적자가 또 0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한국이 2010년대에 보시는 것처럼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이 이제 2021년 초반까지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20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역사상 가장 큰 적자 규모를 보이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기업은 역사상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무역수지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위기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 이유는 기준금리가 바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바로 오르진 않잖아요. 기준금리가 오르고 나서 이 기준금리의 충격이 기업이나 개인한테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데이터로 보면은 한국의 지금 2022년에 부동산이 상반기에는 하락폭이 작았어요. 물론 이제 이미 팔기는 힘든 시장이었지만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7월 달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의 폭이 커지기 시작한 게 7월 달이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준금리는 21년 8월 달부터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준금리의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대략 한 1년 정도 후인 22년 7월 달부터 영향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금리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그러면 이제 23년이야말로 급격한 금리 인상의 충격이 개인과 기업들에게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계부채 식상하다. 무슨 가계부채 뭐 아무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동안은 금리가 출렁출렁하면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져도 금리가 대세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어떨까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2020년과 21년 같은 경우는 자산시장, 즉 돈을 은행에다 놔둘 수는 없잖아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됐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금리는 낮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작은데 이걸 가지고 내가 투자한 자산은 수익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대출 끌어다가 사상 최대 대출 끌어다가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했는데 이게 2021년 중후반부터 어떻게 됐죠, 지금? 전부 다 자산 가격이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대출 금리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의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불러온 원인인 물가 인상, 밥 먹는 거, 외식하는 거
안 오른 게 사실 없잖아요. 전부 다 올랐어요. 자, 그럼 우리의 호주머니 사정이 어떨까요? 내 자산도 떨어져, 대출 이자는 벌써 2배 이상 늘어나고, 장 보는 것도 무서울 정도로 물가는 계속 올라. 그럼 우리 상황이 어떨까요? 그렇죠. 가난해지는 거. 호주머니에 내가 뭔가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내년은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가계부채마저도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뇌관이 뭐냐면 한국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제대로 집계가 안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워낙 데이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직접 데이터를 다 찾아봐서 이거를 이제 시스템 안에다 다 넣어놓거든요. 근데 이 정확한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인 추정치밖에 없는데 그런 추정치로 감안했을 때 전세자금 대출을 뺀 대출의 규모만 해도 GDP 대비해서 전 세계 3위입니다.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넣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1등이고요. GDP 대비해서 규모가 얼마냐면은 1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이 숨겨져 있는 지뢰 같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이례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매매가랑 전세가가 둘 다 떨어지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매매가가 떨어지면 수요가 전세 쪽으로 몰리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올해 서울의 입주물량이 작으니까 서울에 전세대란 또다시 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뭐냐면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만 전망을 했던 거죠. 수요 사이드, 즉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이미 안 좋아져서 코로나 터지기 전과 코로나 터지고 나서의 전월세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제가 송파구의 아파트 대단지를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70% 이상 올랐습니다. 전세랑 월세 가격이 코로나 터지기 전이랑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임대차 3법, 또 임대차 3법 때는 전세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또 급등하면서 매매가를 또 밀어 올렸고 이런 일들 때문에 7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품이 껴 있었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그리고 그때만 해도 자산시장 괜찮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자산시장도 안 좋아. 대출금리로 올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품이 낀 전세나 월세 가격을 뒷받침해 줄 수가 없으니까 전세도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월세마저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강남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거는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반포 쪽에 이 대단지가 많은데 이 레미안 퍼스티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반포 쪽에서는 완전 거의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고요. 자, 얘가 이제 전세가 보시면 전세 호가 데이터입니다. 요즘은 거래량이 너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냐면 호가, 즉 매물의 가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물의 가격 추이를 전부 다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의 30평대 지금 아파트가 7월 11일만 하더라도 전세가 19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최저호가가 11억입니다. 그럼 몇 억 떨어졌죠? 8억 떨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 내가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19억이란 현금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없을 가능성이 많겠죠. 전세가 10억이에요. 근데 내 돈 한 6억이랑 대출 한 4억 받아서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전세 가격이 얼마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10억이 한 6억, 7억, 6억으로 떨어진 겁니다. 7억, 6억으로 떨어졌으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 7억에 받아서 차액이 3억이죠. 3억을 내줘야죠. 근데 집주인 중에서 이런 3억이라는 돈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남에서도 지금 여기 보시면 레미안 퍼스티지가 지금 8억 떨어졌는데 물론 부자들 많으니까 있긴 있겠죠. 근데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내 돈 6억에 대출, 전세자금 대출 4억을 받았어요. 이렇게 10억이 되는데 얘가 7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돈 6억에다가 대출 1억 하면 3억이 지금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더군다나 지금 강남권에는 내년하고 내후년에 또 입주 물량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세가마저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어떤 전세자금 대출이나 또 이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는 주택담보대출도 추가로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럼 담보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금융기관들이 회수가 제대로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부가 연착륙을 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정부가 발빠르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런 부양 정책들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뭐 눈치 보고 좀 미뤘다가는 2023년에 상상하기도 힘든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무릎 밑에서 저평가됐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어깨 위에서 고평가됐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평가됐을 때 하는 게 좋겠죠.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면 우린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지표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이제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이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보면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지금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몇 배 정도에나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국제적으로 아주 많이 써요. PIR이라고 해서 Price to Income Ratio.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몇 배냐 이거를 보여주는 데이터고, 요게 이제 녹색 불이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 빨간 불이 들어오면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가장 비쌌을 때 18.3 정도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제 21년 5월 달에 얼마냐면 26.7이었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평가했던 거고 당연히 사면 안 됐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2020년부터 21년 사이에는 수도권, 고평가된 수도권은 사면 위험하다는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제가 이제 책을 3권을 썼는데 두 번째 책이 2021년 1월 달에 출간됐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하지만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그리고 변곡점이 언제 올 거냐면 21년 하반기부터 22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거대한 변곡점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21년 10월 9일 날 제가 공개적으로 두 번째 책에서 이야기했던 그 변곡점이 드디어 왔다. 제가 그때 여러 이제 유명 유튜브 채널에 제가 뭐라 그랬냐, 지금은 1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니까 빨리 파셔라 이야기를 했고, 제가 평생 들어도 못 먹을 욕을 그때 제가 다 먹었습니다. 네가 뭘 아냐, 뭐 데이터가 어떻게 미래를 알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딱 1년 지나고 나서는 성지 영상이 됐죠. 야, 아니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고점을 알아맞혀. 왜? 전문가분들이 뭐라고 했죠? 22년에도 계속 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22년 8월 달에 전세대란 와서 또 폭등 올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하게 무슨 소리냐, 위험하다. 이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만 봐도 너무 위험해.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가장 좋았을 때가 12.13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좀 떨어졌지만 지금 얼마냐면 25.3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얼마가 떨어져야 돼요? 거의 반토막이 떨어져야 되는데 소득은 앞으로 올라오겠죠.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지금 가격부터도 30에서 40% 정도는 떨어져야 지난 과거에 소득 대비해서 쌌을 때까지 오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학벌보다 중요하고 제가 보니까 직장보다 중요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니 왜냐면 저보다 공부 좀 잘하는 친구도 있고 저보다 좋은 직장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봐야 연봉 차이가 뭐 엄청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한번 잘 사고 잘못 사면 어때요?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너무 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좀 좋게 얘기하면 팔랑귀고, 아니 안 좋게 얘기하면 팔랑귀고 좋게 얘기하면 긍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좀 잘 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저런 쓴맛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강의 좀 한다 하시는 분들 강의를 제가 한 3, 4년 동안 5천만 원 이상 써서 제가 엄청난 강의를 들었습니다. 미친 듯이 들었어요. 회사 일 끝나고 저녁에 또 주말에 막 미친 듯이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인간 전문가의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아니 부동산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제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부동산 사도 되는지. 만약에 샀는데 고점에 물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어떤 인간 전문가도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말로가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로 그 누구도 저한테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삼성전자라고 하시는 서울이 떨어져도요, 지방이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역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수도권만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그 누구도 저한테 설명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책을 보는데 빅데이터 시대가 오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 인간은 그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수없이 많은 요인을 다 머릿속에 담아둘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건 뭐다? 이거는 바로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오케이.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2016년 1월 달부터 제가 이걸 만든 겁니다. 유레카를 외쳤죠. 모든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비밀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저를 오랫동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스탠스가 거의 바뀐 적이 없어요. 다 데이터. 왜? 이만저만해서 요만저만 하니까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를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21년 10월 달에도 사실 저는 리스크를 안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제가 그냥 부동산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 노우즈라고 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플랫폼 회사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나와서 지금 1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매도 기회인데 틀렸어요. 그러면 제가 만든 리치고 모든 거에 대해서 신뢰가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정말 고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서 지금 연끌을 할 때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오른 게 아니라 지금 내 집 마련하면 지금 큰일 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명가면 소명가 또 확신이 있었죠.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강력한 주장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또 시간 지나 놓고 보니까 다 맞아 떨어졌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맞췄다라 그래서 이거 짱이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인생을 살아가든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뭐가 있어야 돼요?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투자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등대도 없이 그냥 항해한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암초를 만나서 내가 좌초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해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등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이 의사결정을 인사이트 좋으신 인간 전문가의 말씀도 들으시고 거기에 플러스 객관적이고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잖아요. 데이터를 등대 삼아서 의사결정을 하신다라면 실수는 줄일 수 있고 기회는 크게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는 말이 같아. 그러면 너무 좋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고요. 소득 대비한 저평가, 그러니까 지역마다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다 좀 달라요.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이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택 구매력 지수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면 주택 담보대출 금리, 그 다음 사람들의 소득, 그 다음 주택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나 주택 구매력 요것만 봐도 무릎 밑에서 사실 수가 있어요. 사실 무릎 밑에서 내 집 마련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면은 제일 좋았을 때가 이제 이 서울 같은 경우는 2015년 3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는 2015년 3월 달이 지금 대출 끌어다가 내 집 마련 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사상 가장 안 좋아요.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안 좋다. 즉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얘가 다시 또 조금씩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최소한 60점 이상 올라왔을 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기준으로 얘를 보면은 얘가 지금 25.3이에요. 근데 평균이 17입니다. 그러면 25.3에서 17 정도 된다라면은 8 정도 됩니다. 8. 그럼 25.4에 8이니까 한 30% 조금 넘는 거예요. 즉, 지금의 서울의 주택 가격은 지금 가격보다 30%는 더 떨어져야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 말고 요 또 맨 앞에 보시면 실거래가 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시면 요게 이제 주식 차트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되는 아파트의 실거래를 가지고 주식의 차트처럼 캔들 차트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이 실거래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17년에서 18년 정도 가격까지는 떨어져야 돼요. 2017년, 2018년 정도의
가격까지는 떨어졌을 때 그때는 실버셔도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봐도 얘가 지금 평당 3천이 조금 넘는데 2017, 18년이면 이 평당 2천이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럼 지금보다 평당 1,000만 원이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3천이 2천 되려면은 마찬가지로 30% 정도 떨어지면 그 정도가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소득 대비한 이런 저평가 인덱스나 그다음에 실거래가 추이로 봤을 때 지금 가격으로부터 30% 정도 더 떨어진다라면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무릎 밑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